예, 조선일보 기사 링크는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차마 조선일보 링크할 수 없었군요. 예,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예, 그 두 번째가 그 지지율 2위 박근혜, 이미지 정치의 약점들. 이렇게 이제 그 조선닷컴 기사였어요. 예, 추억 돋는 기사, 깜찍한 조선일보. 우리 한겨레 경향 오마이만 보는 그런 방송 아니야. 우리 조선일보도 가끔 같이 봐. 오해하지 마. 예. 자, 그럼 이제 결론은 김무성 관련주 폭등인가요? 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기사로, 잠깐만. 김무성 관련주로 부각되며 최근 급등. 이런 기사가 났구나. 예. 체시스? 상승폭 확대. 7.17%가 올랐어요? 52주, 무슨 얘기지? 신고가 김무성 관련주로 부각되며 최근 급등했다. 김무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김무성 관련주가 막 폭등하고 있었나 보죠? 그래요? 그니까 이제 이 김무성이가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 대권 후보의 자격을 갖췄네. 보니까 유승민이 대권 후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유승민은 아닌 것 같고 김무성이 딱 자격이 있네. 전과 14범 아니면 적어도 동생이 마약 전과 6범 아니면 여동생은 그런 박근혜가 정도 되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친일파. 다 똑같구나. 친일파의 자식들은 기본 옵션이고 이명박은 전과 14범, 박근혜는 동생이 마약 전과 6범, 그 다음에 여동생은 언니를 고발하고 그랬던 거고, 김무성이가 아버지 친일파 옵션에다가 사위가 마약 전과자이고, 딸내미는 불법 취업자이고, 딱 봐도 이건 새누리당 대권 후보네. 이거 새누리당 대권 후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이 새누리당에선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이제 식구 중에 마약을 누구 하나 해야 되나 봐. 아니면 적어도 전과 10범 이상이든가. 야, 스펙이네, 스펙. 와, 대단해. 좌우지간. 이 마약 뉴스, 김무성 마약 뉴스는요, 제가 볼 때 요거 뭔가 수상한 뉴스야. 이거 냄새가 나. 성완종 때나 이런 식으로 좀 냄새가 나는 기사야 이거.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자,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제 국정감사 시작한 거 모르셨죠? 예? 여러분 그 국정감사 시작된 거 잘 모르셨죠? 나도 몰랐어.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걸 몰랐어요. 예. 몰랐던 사람 손. 예. 몰랐던 사람 손. 다 알았어요? 나만 모르는 거야? 난 몰랐어. 그 팩트TV에서 국정감사 생방송에서 알았어. 이거 봐. 몰랐던 사람 많다니까? 예. 그러니까 손석희 뉴스를 보는 사람은 알았지. 난 어저께 알았어, 어저께. 어제부터 국정감사한 걸 어제 알았다니까, 내가? 국정감사 한다는 게, 어떤 뉴스에도 안 나왔었어. 그래서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는 걸 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 파행됐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어제 국정감사, 오늘 이틀째인데, 언제까지 이런, 난장판을 봐야 되냐. 이런 거 보면서 알았어. 예. 잠깐만요. 일단 녹화 종료하고. 또 우리 집배원 아저씨가 오셨어요. 예. 자, 국정감사가 시작됐어.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국정감사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야. 특히 이명박 자원외교. 그죠? 이명박 자원외교 관련해서 어제 오늘 기사가 났잖아. 그게 국정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의원실에서 1년 내내 준비해서 지금 터트리는 것들이야. 왜냐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작심하고 터트리는 건데, 이게 며칠 전부터 이번 국정감사 볼 거 없다. 또 뭐 묻지마 따지기식이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되게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나는 그래서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된 건가 그랬다니까? 아니면 되게 멀었나? 여러분 잘 생각해봐.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온 기사들 한번 찾아봐요. 어제 시작했어. 어제 이전에, 그러니까 그저께 이전에 국정감사 볼 거 없다. 뭐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 또 뭐 여야가 작당해서 대충 넘어가는 국정감사, 국정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 기사들이 많아. 그죠? 그 말 맞지? 찾아봐. 국정감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여야가 합의해서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올 거라는 계속 뉴스가 나왔어. 맞지? 그지? 볼 필요 없다. 언제까지 이런 난장판을 지켜봐야 되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국정감사 볼 거 없다는 뉴스들이 나온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제 오늘 이명박 자원외교 수자원공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아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가 뭐 저기 대충 할 거다. 내가 어떤 기사가 기억나냐면,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 때문에 대충 그냥 형식적일 거다. 내가 틀림없이 노컷뉴스에서 들었어. 노컷뉴스에서 아니야, YTN이었냐?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국정감사라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될 거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 기사 찾아봐. 그죠? 이번 국정감사가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보도가 진행될 거라고 미리 김빼기라는 거야. 그래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기식은 JTBC고, 보여주기식은 JTBC고, 그 보여주기식이라는 건 그래도 공들인다는 얘기잖아. 그 전에 다른 뉴스들은 이번 국정감사 볼 거 없다. 수박 겉핥기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아예 이번 국정감사에 관심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정감사에 우리가 그 요구해야 된 내용들을 이슈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제일 먼저 나온 게 국정교과서 사건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 국정교과서 때문에 교육위원회 파행으로 운영됐다. 그 얘기가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 국정교과서, 누가 국정교과서를 원하느냐, 북한 따라하기 누가 원하느냐, 이거 국민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 지네들한테 불리하잖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이슈들,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김무성의 사위를 가지고 살신성인하는 거야. 김무성 사위로 던져? 그러면서 사건을 딱 던지자마자 바로 이미 방어 들어갔어. 바로 방어, 이거 이미 방어 전술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김무성 사위, 마약, 집요, 막 이러면서 관심 끌어? 근데 알고 보니까 7개월 전이야? 이건 사실 김무성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딸의 러브스토리로 덮어? 그러면서 이제 과연 같이 있었던 10명의 지인은 누구냐? 왜 걔네들은 처벌 안 받냐? 또 그 집에 있었던 연예인은 누구냐? 연예인이라고 누가 그랬어? 연예인이라고 좀 단정적으로 연예인이라고 몰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얘기로 지금 마약과 관련된 상류층 스캔들 뿌려가지고 저 국정감사 관심 끌려는 거 아니야. 그치? 야, 어제는 몰랐어. 내가 속보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속보를 다루면, 이 뉴스의 흐름을 못 보는 거야. 일단 이 속보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 얘네가 속보를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몇 시간이라도 지켜봐야, 그래야 얘네들의 스토리가 보이는데, 우리 방송에 속보를 막 갖고 온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막 신나서 김무성 욕하고 있지? 신나서 김무성 마약사위 하면서 좋아하고 있잖아. 한번 검색을 해봐, 트위터에서.
국정감사 뉴스가 더 많은지 김무성 마약 사위 뉴스가 더 많은지. 지금 SNS상에서 국정감사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뉴스 멘션이 더 많은지 김무성 마약 사위 멘션이 더 많은지. 어때요? 감이 오지? 내가 어제 얘기했으면 몰랐을 거야. 어제 얘기했으면 증거가 안 남았겠지. 근데 하루를 지켜보니까 내 말이 맞잖아. 실제로 어제 중요한 얘기는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야. 역사교과서를 지금 박근혜 지시로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인데 황우여가 계속 말 안 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야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 자백을 했어.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진행 중이라는 거를 알아냈는데 그 뉴스에 대한 멘션은 밤새 없었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내가 보기에는 국정교과서 얘기를 멘션한 사람은 10%도 안 돼. 소위 진보 세력의 80%는 김무성 마약을 멘션하고 있었어. 내 트위터는 그래. 내가 본 트위터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실검 1위가 김무성이잖아. 지금 국정교과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김무성, 이게 국정교과서, 그 다음에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 이명박의 자원외교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물어내야 될 돈, 어제 5조 4천억, 이런 게 멘션돼야 되는 상황인데, 김무성 마약 얘기만 하고 있잖아. 김무성 마약 얘기만 하고 있잖아. 잠깐만요. 우리의 눈과 귀를 확실하게 덮은 거야. 김무성 사위 마약으로. 김무성 사위 마약건으로 우리의 눈을 확실히 덮은 거야. 지난번에 박근혜 7시간이 왜 나왔어?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발견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 7시간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국정원 얘기는 아무도 멘션을 안 하고, 박근혜 7시간을 주말 내내 트위터에서 떠들었어. 트위터 페북에서. 기억나요?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거야.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으로 지금 딴 데로 지금 돌리는 거야. 관심 끄기, 눈 돌리기.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된다니까? 예,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는 편이네요. 바로 뒤에 영화배우 배두나 씨가 나오실 예정이어서 조금 좀 진행이 빨라졌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지금 화면에 깔리고 있습니다만, 민간 검정 교과서를 정부가 이렇게 국정교과서 하나로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저마다 주장도 아주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 좀 객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먼저 국정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민간에 맡겼더니 편향성이 심해졌다, 혹은 오류가 많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도 역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역사교과서에 대한 오류,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 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이 국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 민간 검정 교과서에서 오류가 많았나 보면은요. 3년 전에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오류를 수정한 건수를 다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건수가 1,433건이었고요. 출판사별로는 평균 179건이었던 셈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어땠을까? 현재 이제 국정으로 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한 역사 관련 단체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시대 그림인데 조선시대에나 있던 빨간 김치가 등장을 하고요. 예. 또 태조 왕건이 신하 옷을 입고 있고 또 보신각에 대한 설명에서 이 보신각을 누각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종이라고 설명을 하는 등 100여 건의 크고 작은 오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 차이는 있지만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오류가 나오기는 민간 검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정으로 하거나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의외로 아무튼 민간 검정이든 아니면 국정이든 오류가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니까 국정 교과서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일부 교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걸 이제 또 황 부총리 역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실제로 한국사는 이제 2017학년도부터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예전 경우를 보면은요, 1994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요, 11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과 영어가 수능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두 과목 다 국정이 아닌 민간 검정 교과서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문위원인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은요, 그래서 수능 필수 과목이라는 게 결코 국정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자,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또 가장 크게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 OECD 국가들 가운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것이 이제 그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내놨던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한 곳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이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예. OECD 34개국 중에 최근에 조사한 결과 한 곳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국정 교과서와 함께 민간 검정 교과서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정만 쓰는 곳은 OECD 국가 중에 그리스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망하지. 그 밖에 국정 역사 교과서만 쓰는 곳이요. OECD 국가 이외에 다른 나라들 중에 보면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선진국 중에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교육부에서도요,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지난달 이제 국회에 제출한 참고자료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가 되는 부담이 존재한다라고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거는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게 옳다라고 했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중요하니까 일선 그 교실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한 가지를 통일하자. 관점을 하나로 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역시 이 이야기는 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 부총리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예. 여당 당 대표 시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자,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입니다. 1973년에도 참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22종이던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모두 국정화하는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 예. 국정이 간 거. 당시 이제 중앙일보 지면을 보면은요. 국사학계의 원로였던 이병도 박사가 자유국가에서 전제치하와 같은 획일적인 국사 교과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병도가 이야기했고요. 그 예. 아니야? 또 변태섭 서울대 교수는 이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다. 국정 교과서에는 현실적 정치 이념이 반영되기 십상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면에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과서 제작비를 아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불필요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담겼습니까? 그래서 과거 국정교과서를 몇 권 직접 찾아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예. 1979년에 나온 국사 교과서를 보면요. 10월 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교과서, 1982년 국사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예. 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게 옳다라고 했던 부총리의 발언,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 두 사례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는 연 2주 동안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에 도전해왔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를 2주 동안 해왔는데 팩트체크가 왜 있는가를 아마 영국 세미나에서 배우신 모양이죠? 예, 그리고 또 가벼운 주제도 앞으로 또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잘 봤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그새 또 중계방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모르고. 예. 중계방이 좀 많이 생기면 좀 알려주세요. 예. 중계방이 이렇게 많이 생긴지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예, 잠깐만. 요거는 가서 얼리고. 예. 이거는 들어가서. 얼리고. 자, 이 팩트체크라는 게, 신뢰도 높은 언론사들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 신뢰도 높은 해외 언론들은 팩트체크라는 거를 예전부터 해왔더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손석희 뉴스에만 저 팩트체크 코너가 있더라고. 그래서 신뢰감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자, 좌우지간, 이 국정교과서 문제, 여기 중요한 얘기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아니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보면, 그게 이제 저기라서 그런가? 다른 교과서에 안 나오나? 내가 봤던 역사교과서에는 뭐가 나왔냐면, E.H. 카 얘기가 나와요. 고등학교 국사책에, 그러니까 역사교과서죠? E.H. 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서양의 사학자야. 역사학자야. 그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대학생들의 교양도서예요. 대학생들의 교양도서인데 이게 지금도 교양도서인지 모르겠어.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분명히 대학생 교양도서였어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근데 나는 그걸 대학교에 가서 봤단 말이야. 대학교에 가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수업을 했어요, 우리가. 수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이랬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나중에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칠 때 보니까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내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게 92년부터 저기였거든. 92년부터 2004년? 그때까지 내가 가르쳤단 말이야. 그때는 분명히 교과서에 그게 나왔었어요. 예. 역사과의 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왔어. 중고생 교과서에. 예. 그래가지고 이 중고생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이 얘기하느라고 떠들고 있었어? 애썼네. 자, 그래서 이 역사 교과서에, 아이들 교과서에, 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내용이 나왔냐면, E.H. 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의 시간들의 나열이 아니다. 과거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과거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령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이야기, 그러니까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루비콘 강을 건넜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을 기록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이 건넜지만 그 중에 그의 건넘을 특별하게 생각한 역사가가 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가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 누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이 현재의 대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노답. 그래. 노답으로 들리지? 응? 미안해. 이제 우리 조카네 시험감독 갔을 때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 8번 문제에 답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쉰 다음에 답 있어 라고 하셨대. 이 문제는 노답이 아니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지. 노답 그렇게 쓰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네가 문제를 모른다는 걸 만찬하에 공개하는 거야?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 역사라는 건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역사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광해군은 조선의 인조 때는 누구였어? 조선의 인조 시대의 광해군은 쳐죽일 나쁜 놈이었어.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위패시키고 그런 아주 천하의 불효자의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었지만 영정조 때로 가면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어느 시대에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랐던 거야. 그게 역사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요걸 소위 이제 이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 승자의 기록이라 그러면서 승자들이 바라본 게 역사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고 끊임없이 과거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파악하는가 그건 누구의 몫이냐? 사관의 몫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사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란 뜻이 있어. 둘 다 되게 중요해. 근데 소위 이제 한마디로 망치분이 강조하고 싶은 건 사관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뉴라이트 역사관이 있고 망치부인 같은 역사관이 있고 또 더 진보적인 역사관이 있어. 응? 근데 망치부인은 진보적인 사관하고 뉴라이트의 가운데 부분에 내가 있다고 봐. 진보사학자들은 역사학 교육 자체를 강조하지 말라고 그래. 역사를 강조하는 건 결국 국가와 민족의 전통을 되살리자는 주장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우월하다. 그쪽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 이건 결국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학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역사를 강조하지 마라. 그게 진보사학자들의 관점이었다는 거야. 뉴라이트는 뭐야?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이다. 그래서 그 망에 마땅한 나라를 일본이 구제해준 거다. 이게 뉴라이트의 관점이야. 망치부인은 굉장히 보수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뉴라이트는 매국적 역사관, 진보주의는 진보적 역사관, 나는 보수적 역사관. 나는 역사교육이 인간 인문학의 기초이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게 내가 주장하는 바야. 진짜 참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게 나의 생각이고 진보사학자들은 역사를 강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 구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소위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진보 소위 일베에서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운동하잖아. 그죠? 국정교과서 반대운동하면서 그러면서도 역사교육을 중시하자는 거잖아. 역사교육을 중시하자 그랬지 역사교육 없애자 그랬어? 우리나라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야. 소위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욕먹고 종북 좌파라고 욕먹는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라니까. 보수야 보수. 역사교육을 강조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사람들이 진보야. 그러니까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우리는 나라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지금 박근혜가 지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역사를 통일해서 역사를 무조건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독재적 관점이야. 전제주의의 관점. 심지어 친일파 이병도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야. 친일파도 반대한 거야. 그건 전체주의적 역사관, 독재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히틀러를 영웅이라고 그러고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그러는 거는 전체주의 독재적 역사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역사책이라는 건 사실 이제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가면 역사 교과서가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 누구의 역사책, 누구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라본 역사책이라고 역사책을 쓴 사람의 이름을 밝혀서 그걸 교과서로 쓰더라고. 초등학교 교과서가 그래. 한 종류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냐. 그 내용을 애들이랑 같이 읽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처럼 무조건 외워서 써라.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관련된 사건을 재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업이 달라지더라고. 네.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야. 망치부인의 역사관이 무조건 옳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망치부인의 역사관에 반대하는 사람, 망치부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틀렸냐? 가령 이재희는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불러. 그러면 이재희 틀렸고 망치부인만 옳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명성황후라고 부르면서 욕해야 된다. 이재희는 민비라고 부르면서 욕해야 된다. 각각 사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재희 말에 공감하면 민비라고 부르는 거고 망치부인 말에 공감하면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거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이 사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부인이 얘기한 역사 얘기는 무슨 책을 봐야 되나요? 책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는 주로 교과서야. 주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신문 기사나 뭐 여러 책들을 자료들을 봤단 말이야. 그 자료들을 보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만들어낸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망치부인의 역사 이야기. 그래서 이건 나의 역사관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의 관점, 민비라고 불러도 좋아. 다만 민비라는 이름을 왜 부르게 됐는가 알고 부르라는 거야. 민비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놈들이 식민사관을 가진 자들이 명성황후의 이름을 일부러 격화시켜서 민비라고 부른 건데 알고 부르느냐. 알고 부른다라면 인정한다. 모르고 부른다라면 잘못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재희가 옳은지 망치부인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 안 해. 나는 다만 나의 의견을 발표할 뿐이야. 그게 사관이에요. 그러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무조건 자 봐봐. 똑같은 사건이야. 똑같은 사건을 가령 내 입장에서 보면 김구 선생님이 일제 주재소를 타격한 거는 그건 독립투쟁의 일환이야. 근데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테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볼 때는 독립운동이지만 일본 그 독재자들이 일본 군국주의자,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볼 때는 그건 자기네 권력에 대한 테러거든.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그게 사관이야. 여러분은 어떤 사관을 가질 것이냐. 이걸 스스로 고민하고 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는 역사를 과거의 사건을 외우는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역사 교육이야. 원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왜 이 재벌 권력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고 그러지? 왜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원인을 찾아가는 학문. 그게 역사야. 역사는 과거를 분석해서 오늘을 해설하는 거예요. 오늘을 해석하는 거야. 과거를 분석해서 과거의 인과관계를 쭉 따져서 오늘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 학문이야. 그래서 역사학의 또 다른 분야가 미래학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과거만 연구하는 건 줄 알잖아. 근데 실제로 역사는 현재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현재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걸 역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더라. 인과관계를 연구를 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바꾸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역사학이에요. 이건 그래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나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인생관과 연관된 학문이야. 역사학은 과거에 뭐 나라와 민족의 지난 일이 아니야. 오늘 나의 일을 제대로 바라보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지점을 똑바로 바라봐서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한 인문학적, 나의 기본적인 철학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이 나는 역사학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지네가 만든 대로 박정희다가 영웅이다. 그거를 외우게 하려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애들이 그 이름 나오면 다시는 역사책을 안 봐. 그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드립다 많은 내용을 다 외워. 얼마나 외웠어? 그게 외워서 보는 게 무슨 역사 시험이야. 서양은 객관식 문제 안 봐요. 외국에서는 다 주관식이야. 이 아이에게 네가 쓰고 싶은 주제로 어떤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너의 평을 써봐라. 역사 시험 다 그렇게 봐요. 외국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사건을 먼저 기초적으로 조사해. 그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조사해. 그래서 나의 의견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게 외국에서 역사를 교육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 무조건 책 한 권을 뒤집다 외워야 돼. 그래서 잘못된 거지.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주관을 폈을 때 그 주관을 채점을 못하는 거야. 그 채점을 했을 때 엄마들이 따라오잖아. 선생님, 우리 민기 채점이 잘못된 듯합니다. 제가 전문가와 일타 강사에게 알아보니 이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러면서 와서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하는 거지. 이게 학교 2013의 대사의 한 장면이야. 이게 주관식 서술형의 문제를 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 이건 왜 이러는 건데,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는데 1점만 틀려도 대학을 못 가. 그러니까 디립다 엄마들이 교무실을 지키고 앉아가지고 지 자식은 만점 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학을 없애야 된다고 봐.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어.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서울대 교수가 또 제자 성추행 기소됐어. 내가 어저께인가? 어제 그 얘기했지? 그 무슨 20살 최지우 20살. 아이 20살은 20살인데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 케이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그 교수들이 여제자를 성추행을 하는데 그 성추행을 아이들이 반항을 못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반항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수들이 애들의 추천서 써주고 학점을 주기 때문에 애들이 학점 못 받을까봐 그걸 저항을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런 개같은, 죄송해요 경공 여러분, 이런 잡종 같은 이게 지금 서울대에서 이 기사 한번 보실래요? 이게 처음 사건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명문대일수록 이래. 나는 그게 더 웃겨. 명문대일수록 이래. 왜냐하면 그 가령 지방대에서 그랬다. 학교 때려쳐! 가버리잖아. 이름 없는 지방대에서 누가 그랬다. 그럼 애들이 학교 때려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서울대니까 때려칠 수가 없는 거야. 이번이 3번째래요. 이번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것만도 3번째래. 서울대 또 성추행 40대 교수 기소. 여기 보면 앞서 서울대는 수리과학부 강석진 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또 지난 6월에는 경영대 박모 교수가 같은 혐의로 파면됐대. 이게 명문대일수록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어제 누가 채팅창 그렇게 쓰더라고요. 명문대가 심하다. 그리고 내가 왜 명문대가 심하냐고. 명문대 새끼들이 전부 다 있는 집 자식들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명문대는 때려치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 있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학은 대학이 아니라고 봐. 현재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건 대학이 개판이 돼서야. 대학이 대학답지 않고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요즘에 대학에서 인문학을 다 없애려고 그런다며. 인문학과 취지가 안 된다고 다 없애고, 그리고 이공계로 다 바꾼다는 거야. 비싼 등록금 2배로 내고 이과 다닌 다음에 공장 가라고. 이런 처죽일 놈들을 봤어. 인문학이라는 게 뭐야? 철학, 문학, 역사학 이런 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야. 왜? 그런 걸 공부하면 어떻게 돼? 애들이 깨어나거든.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게 인문학의 내용이야.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 그들이 원하는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거야. 그게 인문학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의 과 자체가 인문학과는 계속 정원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예체능도 별로 정원이 늘지 않아. 그리고 주로 이공계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취업률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 절반 이상이 이공계라는 거야. 그리고 절반 이상의 이공계는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그게 비정규직인지 모르고 다니고 있다니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문과보다 2배로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견직으로 일하면서 그게 비정규직과 차이가 뭐냐. 야, 파견직이 비정규직이야. 또 뭐래더라? 계약직에 다른 이름이 있더만. 계약직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 계약직, 파견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위탁업. 전부 다 비정규직이야. 위탁체제. 파견직, 하청업체, 그 다음에 계약직, 위탁업체. 전부 다 비정규직이야. 무기계약. 뭐 무기계약은 내가 잘 모르겠어. 좌우지간 이렇게 그 무기직은 뭔지 모르겠어. 무기계약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계약직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2,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 그게 비정규직이야.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만큼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거. 그게 비정규직이야. 아닌데요. 우리는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그 근로계약 한 건데요. 너네 회사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뭔지 알아? 너네 회사에서 2년을 네가 근무했잖아. 그러면 네가 너네 회사 정규직이 돼야 돼. 그러면 정규직으로서 호봉을 올려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계속 바지 사장을 바꾸면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이름을 바꿔서 계속 재계약을 하게 하는 거야. 그게 비정규직이야. 이거 지금 처음 한 사람 손들지 마. 나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예. 촉탁집도 다 마찬가지지. 계속해서 회사가 나하고 계약한 회사가 바뀌고 매번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비정규직이야.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지났죠.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이게 다 나쁜 년이야.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이게 비정규직이라는 걸 일찍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모르고 당해온 거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원래는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원래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망치부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치부인이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물론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왔고 뭐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 내 문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기쁘게 지나가잖아. 근데 그게 내 문제라니까. 근데 여러분의 문제라고 해설해주는 게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망치부인은 대통령보다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보다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정치 경제의 문제를 연관시켜주는 거. 그게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취직을 못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못하고 여러분이 연애를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잖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순전히 재벌과 권력의 문제야. 여러분이 무슨 죄야? 어려서부터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틀다 공부만 했고 애들이 놀러 다닐 때 죽어라 공부만 했잖아. 그런데 단지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되고 중소기업에서도 지방대라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10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정신줄 반쯤 놓고 사는 그게 여러분 죄야?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재벌 새끼들이 나쁜 놈들인 거야.
여러분, 왜 재벌 새끼들한테 세금 깎아준 줄 아세요? 진짜. 왜 대기업에게,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기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들어봤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벌들에게 세금 깎아준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다라고 기사에 쓰잖아요. 다 기사에 그렇게 써요. 그러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만 이건희가 뭐라 그랬어? 박근혜가 투자를 하라고 막 강요를 하니까 이건희가 30조인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어. 30조 중에 28조 원을 베트남에. 정말 이럴 때 18색깔 볼펜으로 똥꼬에 문신을 새겨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 주둥이를 쪽 뽑아갖고 조카 신발끈으로 쫑쫑 묶어가지고 그냥 바늘로 찌르고 싶은 욕망이 들끓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28조를 베트남에 투자한 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왜 투자야? 여러분, 투자 활성화라는 말은요, 투자 활성화라는 말은 지금 아주 말을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야. 핵심은 뭔데?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으라는 뜻이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간단해요. 12시간, 여러분, AS 센터 직원이 9시부터 손님을 맞아. 그래서 6시에 공식적으로 끝나지만 8시, 9시까지 일하는 거 알죠? 삼성전자 AS 센터 직원이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일을 해요. 8시, 9시까지. 그러면 이 사람 12시간 일하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8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수리센터 직원을 늘리면 되는 거야.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 있지. 원래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야 돼. 8시간 3교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투자야. 원래 기업은 투자하라고 이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그러더라?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고 이윤은 기업주의 것이래. 누가 그래? 요즘 그렇게 가르쳐? 자본주의의 원리가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기업주는 이윤을 얻는데 그 이윤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이윤을 인정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윤을 기업이 다 먹는 게 정상인 줄 아나 봐.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건 그 이윤을 가지고 재투자, 한마디로 일자리를 만들으라고 이윤을 주는 거야. 이윤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나 봐, 요즘에. 내가 왜 그런지 알았어. 내가 경제교과서 애들한테 가르쳐보니까 앞부분에 무역이 나와. 무역이 나오는데 존나리 어려워. 그러면서 무역의 이익을 따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뭐 A와 B가 유리하고 어떤 나라는 C와 D가 유리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그런데 이 나라는 둘 다 뭐 A가 비싸고 B는 싸. 얘네는 C하고 D가 있는데 둘 중에 얘는 이제 얘도 A와 B를 해. 그런데 이 중에서 얘는 B가 더 비싸고 A가 더 싸다. 그러면 이 나라의 A와 이 나라의 B를 무역하는 거다. 이런 얘기 나와. 들어봤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단위가 복잡하고 나도 가르치면서 헷갈렸어. 나 매번 들어갈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공부했어. 근데 지금까지도 안 외워져. 좌우지간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그러면 애들이 경제 시간에 뭐해 이제? 녹색은 칠판이고 하얀 것은 분필이며 선생님은 떠드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눈 뜨면 종치고 다음 선생님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경제 시간에 이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는 거야. 무역 우위, 비교 우위를 가르칠 때 그때부터 애들이 일단 절망한다니까. 그리고 역사 수업은 삼국시대 문화유산이 나오면 블라블라블라블라. 꼭 보면 되게 꼭 배워야 되는 내용에 어려운 내용을 앞부분에 넣어. 그리고 존나리 어려운 말로 애들이 교과서를 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그냥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그냥 딱 나 경제 안 해. 나 정치 안 해.
아이, 난 뭐 문화, 이러면서, 저기, 점수 잘 나오는 거, 수능 문제가 쉬운 거,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사회 공부를 못한 이유예요. 별로 안 중요한 것만 문제로 내고, 그래서 애들이 시험 A씨발 그냥 때려치게 만드는 거야. 진짜 나쁜 거라니까? 선생은 아니고 강사. 그 내가 저기 이 12과목을 가르쳤던, 사탐 12과목을 가르쳤던, 사탐 강사. 그래서 좌우지간, 이게 원래는 말이에요. 자본이 그러니까 기업주가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을 지가 혼자 먹는다? 아니라니까. 기업주는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을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그게 자본주의 원리야. 왜냐? 그래야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일자리를 창출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왜 세계 서양 자본주의가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가르쳤겠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소비 능력이 생기잖아.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잖아. 그러면 수요가 2배로 늘잖아.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리는 이윤이 생기면 재투자, 공장을 짓고, 그래서 공장에 노동자를 만들어서 임금을 또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임금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어난다. 그게 경제의 원리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가르쳐?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그 다음에 그 이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안 가르쳐. 참 나쁜 놈들인 거야.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 이유는 세금 낼 돈으로 일자리 만들으란 뜻이야. 베트남에다 일자리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세금 할인 받을 자격이 있냐고. 베트남 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되는 이유야. 마트에서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나 연도별로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봐. 옛날에요, 우리 딸 어렸을 때, 지금부터 17년 전에는 10만원어치 사면 그 마트에 카트기에 꽉 찼어. 지금보다 카트기도 컸어. 그 큰 카트기에 가득 싣고 10만원을 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점점 줄어들더니 10만원어치 한 바닥에 깔려. 그죠? 내가 볼 때 물가 5배 이상 올랐어. 지금은 한 40만원어치 사야, 40만원 넘게 사야 이게 꽉 차고, 더 웃긴 건 마트에 그 카트기도 줄었어.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마트에 카트기가 점점 크기가 줄고 있어요. 그거 생각 못 해봤죠? 마트 카트기가 줄고 있다니까? 크기가? 옛날에는 많이 샀어, 물건을.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만큼 물건을 못 사. 그러니까 카트기가 줄어드는 거야. 조금밖에 못 사니까. 큰 카트기가 필요 없어. 그만큼 우리가 이 마트에 가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돈 써봤자 몇 개 사면 끝이야. 몇 개 사면 끝이야. 물가가 5배로 올랐다는 얘기야. 4-5배로. 물가 4-5배로 올랐어. 건강보험 올랐어. 국민연금 올랐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담배요금 다 올랐어. 유류세도 올랐어. 정확히 유류세도 올랐어. 그런데 뭐만 안 올랐어? 월급만 안 올랐어. 월급만 2000년대, 내가 90년대부터 학원 강사했다 그랬잖아. 90년대보다 지금 학원 강사들이 덜 받는 데도 많아. 월급이 내려갔어. 월급은 내려가고, 심지어 이제 지금 새누리당에서 막 추진하는 게 뭐야?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가 뭔데? 정규직의 월급을 깎겠다는 얘기야. 임금 피크제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정규직 얘기예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들 계속 호봉을 올라가는 그 임금을 깎겠다는 얘기야.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고, 비정규직은 뭐 월급 반만 주면 되니까 신경 안 쓰고, 정규직의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금 피크제야. 그러면서 대기업 이사들은 월급 깎아요? 연봉이 해마다 늘잖아. 수백억 받아가잖아. 지네들은 200억씩 20억씩 받아가면서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는 거야. 그게 임금 피크제야. 또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 내가 또 이제 검색을 해봐야지. 아, 내가 오늘 우리 매니저님들이 방송 너무 오래 한다고 계속 구박을 하시는데 요것만 빨리 하고. 고용노동부 신문광고 단가를 공개합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장글에 내세워 노동시장 개혁 광고, 신문방송 30억 가까이 쏟아부어, 황정민 임시완 출연료 1억 3천만원. 별일 없었지? 지난 3월 19일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글의 역을 맡았던 임시완 씨가 고용노동부 모델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홍보에 나섰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1970년대 산업역군으로 등장한 주인공 덕수 역을 맡았던 황정민 씨와 함께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 허용업종 전면 확대,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 개편,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장글의법이라고 홍보했다. 여러분, 와,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을 2배로 하니까 좋네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2년마다 안 잘리고 4년마다 잘리니까 좋네요. 이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2년을 썼으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어제 비정규직 문제 얘기했잖아. 산타페. 비정규직을 2년마다 재고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2년 동안 숙련되냐? 숙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년 정도 지나고 한 3, 4년이 돼야 비로소 숙련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2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안 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싼값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뭐가 생겨?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2년을 4년으로 늘려서 숙련공들을 반값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야.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반값으로 더 쓰겠다는 얘기야. 기가 막힌 얘기야, 기가 막히는. 왜 딴 얘기 하냐? 지금 숙련공을 반값 쓰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또 55세 이상 파견 업종 전면 확대. 좋은 거 같지? 한마디로 55세 이상을 대부분의 파견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이게 멋진 아이디어라고? 진심이지? 응? 고용 안정돼서 좋은 거 아니고? 그래. 너는 그냥 나가. 너는 그냥 가는 게 좋겠어. 너 데리고 앉아있어봤자 너를 사람 만들려면 내가 차라리 소한테 방송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55세 이상의 파견 허용업종, 한마디로 55세 이상의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개편. 무슨 얘기냐?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을 개편한다는 얘기는 정규직을 없앤다는 얘기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성과급 중심.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원래 맨 처음에 김영삼이가 비정규직을 허용하고 나갔어. 근데 누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설득했냐 하면, 내가 그때 정확히 기억해. 내가 분명히 들은 얘기야. 뭐냐? 그 정규직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네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 뭐 300만원 400만원 밖에 못 받잖아. 그런데 네가 계약을 하고 연봉제로 바꾸는 거야.
연봉제로 바꾸면 너가 지금 3,400을 받지만 너의 성과에 따라서 6,700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래? 그리고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연봉제로 갈아탄 거야. 계약을. 그래서 지금은 네가 지금보다 연봉을 1.5배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규직들을 전부 다 연봉제로 바꾼 거야. 그 연봉제가 계약직으로 바꾼 거야. 그렇게 계약직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너 성과가 안 나와. 너 월급 받을 때보다 못하잖아. 그래서 월급 3,400 받던 애들을 250으로 자른 거야. 250 받던 애 200으로 자르고. 그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지금 그거를 더 확대한다는 얘기잖아요.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을 개편하겠다. 또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지들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때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해고해도 된다는. 왜냐하면 지금은 성과가 적다고 해고할 수 없거든. 저성과자라고 해고할 수가 없어. 지금은 해고 사유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저성과의 근거를 지네가 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저성과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저성과자라는 이름을 얘는 잘라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저성과자라고 자를 수가 없어. 왜? 저성과의 근거가 뭔데? 기준이 뭔데? 이 회사에서 이게 올랐는데 얘가 일을 얼마나 덜 했냐 못했냐 뭘로 평가할 거야. 그게 지금 박근혜식 노동계약이에요. 지금 박근혜는 노동개혁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노동계약이라고. 자, 제가 지금 설명 잘못했나요? 제가 지금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박근혜가 만들려는 노동법은 노동법이 아니라 노예법이야. 노동법이 아니라 노예법이야.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법 규정을 지금 하면서 장그래법이라고 장그래 갖다 찍어 붙인 거야. 자. 나의 설명이 맞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예. 잠시만, 내가 초콜릿 한 개 바꾼 것 같은데? 아까 사람 많을 때 할걸. 난 진짜 왜 인구가 많을 때 이거 불타는 템미라는 걸 자꾸 까먹냐. 아까 좀 바꿔놨는데 한 개. 아까워. 자, 하던 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장그래법이라고 홍보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고용노동부가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화났죠? 지금부터가 더 화나는 내용이 나와. 고용노동부는 누구야? 정부기관이야.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은 비정규직을 양산 더 많이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떨어뜨리는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고 이에 장그래를 이용한 정부 광고가 등장했다. 미디어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실로부터 고용노동부와 턴키 계약을 맺은 홍보 대행사 인포마스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15년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광고 홍보 세부 내역을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하나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고용노동부가 광고를 준 거야. 뭘로?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장그래법이라는 저 광고가 나왔다는 거야.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는 이 개 거짓말을 이걸 국민 세금으로 했다는 얘기야. 해당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시장 미생편 광고는 25개 신문사에 총 4억 5천여만 원이 집행됐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광고 단가는 4,070만 원이었다. 한겨레 경향매일 한국일보 광고 단가 2,645만 원이었다. 일면 하단에 나왔잖아. 그죠?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송출된 방송 광고 지상파 2억 2천, 보도채널 2천, 종합편성 1,500 집행된 것으로 만원입니다. 예, 2억 2천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씩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시장 미생 광고로 총 10개 방송사에 7억 7,500만 원이 집행됐다.
출연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포마스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5월 정산보고서 증빙서류에 따르면 황정민 출연료 8천만원, 임시완 출연료 5천만원으로 나와있다. 실제 인포마스터가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 출연료는 각각 5천만원, 4천만원이다. 드라마 미생의 저작권 사용에는 7천만원, 국제시장 저작권 사용에 400만원이 집행됐다. 모두 2015년 고용노동부 종합기획 홍보의 일환으로 쓰인 국민 세금이다. 우리가 화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등장한 노동개혁 우리 딸 편, 우리 아들 편 광고의 경우 22곳의 신문사에서 총 4억 3,500만 원이 집행됐다. 광고 단가는 앞서 국제시장 미생과 거의 동일하다. 방송 광고의 경우 KBS가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송출하고 7억 1,9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같은 기간 SBS는 5억 원, JTBC는 2억 원, MBC는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해당 광고에 들어간 돈은 모두 14억 원이다. 이 또한 국민 세금입니다. 이 밖에도 8월 5일부터 18일까지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간 TV 광고로 종편 등 5개 언론사에 5천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홍보 대행사 현황에 따르면 인포마스터는 2015년 고용노동부와 맺은 6곳의 홍보 대행사 중 한 곳에 불과하다. 올해 노동정책을 홍보한 신문, 방송 광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가 언론사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광고를 지급한 상황에서 신문방송이 노동정책을 제대로 보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건 언론사의 문제일까요? 고용노동부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게 황정민, 임시완의 문제일까요? 박근혜의 문제일까요? 이건 박근혜와 고용노동부의 문제예요. 이걸 황정민, 임시완으로 또 욕으로 물타기를 하겠지. 그지? 이건 박근혜의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문제예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월급 깎겠다. 국민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겠다는 홍보를 했다니까? 이런 썩을? 자, 그 다음,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대단하다. 야, 이 네이버 기사 숨기는 실력이 어마어마하네. 이 네이버에서 기사 숨기는 실력이 어마어마해. 어머, 어쩌면 이렇게 기사를 완전히 그냥, 지금 새누리당에서 포털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구나. 와, 이거 봐봐. 돈 받고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를 공개합니다.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뉴스에 나와야 되겠죠? 없어. 뉴스에 없어. 돈 받고 홍보기사 써준, 정부 홍보기사 써준 기사라는 정확하게 블로그에는 나와 있는데 뉴스에는 안 나와.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링을 하는데 내가 왜 네이버를 계속 하느냐 하면 내가 구글링을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이버가 우리나라 3,800만이 사용하는 포털이에요.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뉴스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내가 네이버를 계속 검색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네이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네이버가 정부 비판적인 기사만 공개시킨다고 뻥을 까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해당 기사를 필터링 블로그에서 찾아갔더니 돈 받고 정부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를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 턴키 홍보 발주 기사 및 금액 공개, 여론 설득, 자신 없는 정부와 영혼 없는 언론의 결탁.
잘 보세요. 매일경제가 2015년 3월 노동시장 개혁 시리즈 기사를 냈다. 3월 10일자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 양보 안 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 3월 11일자 성과급 임금 피크 도입하면 취업자 수 17% 늘어난다. 3월 13일자 연공급을 직무급 임금체제로 바꿨더니 정규직 전환 신규 채용 함께 늘었다 등의 기사였다. 2015년 고용노동부 종합기획 홍보 용역계약을 따낸 홍보대행사 인포마스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3월 사업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매일경제 기획보도 명목으로 5,500만원이 집행됐다.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글이 정부 돈을 받고 버젓이 기사로 나온 것이다. 야, 잘못은 박근혜가 있는데 왜 나한테 홍어새끼래? 어? 내가 뭐라 그랬어? 홍어새끼 눈에는 전부 홍어새끼로 보이고 일베 눈에는 전부 일베로 보이고 그지? 자,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글이 정부 돈을 받고 버젓이 기사로 나온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기사라고 봤을 거 아니야. 매일경제가 대학생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신문이라고 보는 신문이래. 그 얘기 알아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매경이래. 경제를 읽어야 취직이 된다고. 이런 썩을 신문방송이 고용노동부에 돈을 받고 정부정책 홍보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희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아까 그 자료 여기에 보면 언론에 민낯이 있었다. 홍보대행사 메타커뮤니케이션즈가 작성한 이 문건은 고용노동부 제출용으로 이 업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턴키 방식 즉 캠페인 광고 협찬 홍보를 통으로 맡긴다는 뜻으로 5억 원의 예산을 받아 언론사 등의 홍보 비용을 집행했다. 아니 왜 나한테 시비야? 아니 잘못은 박근혜가 있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국민 돈으로 이런 짓가를 했는데 왜 나한테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지랄이니 너? 돈이 많은가 봐. 미치겠지. 너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돌아버리겠지? 아유 우리 거친 반응이야? 내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댓글원과 S사가 틀림없이 관계가 있어. 왜냐하면 이 매경이 S사에서 만드는 거거든? 매경이 S사에서 내는 신문이야. 매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자마자 막 욕이 나오고 있어. 이 댓글원과 S사가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좌우지간 해당 문건에 따르면 문화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현대 오일뱅크 신원 등 노사문화 대상 기사와 21일자 무분기로 노사협력 기업 경쟁력 커져 기사의 추진 예산은 1,100만원이었다.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 기획시리즈 두 손 맞잡은 노사 대중소 상생 이끈다 경우 총 4편의 기사에 1,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한국경제가 2014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에 내보낸 노동 양극화 풀려면 고용 유연성 높이고 대기업 노조 과보 깨야. 도요타 비정규직으로 경기변화 탄력 대응, 세계 1위 지키는 힘 등 총 7건의 기사에는 2,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돈이 모두 뭐? 국민 세금. 국민 세금으로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말고 파업하지 말고 기업주에게 충성하라는 그 기사를 국민 세금으로 낸 거야. 중앙일보 12월 8일과 12월 10일자 기사에는 추진 예산으로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정년 65세 일본 호봉제 버리자 구조조정 줄었다와 같은 기사가 게재됐다. 예산이 투여된 기사에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 정부가 주도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4년 연속 무노동쟁의로 금타분장을 받았다는 한국경제와 문화일보의 2014년 12월 23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1,650만원의 예산이 추진된 것으로 나온다. 응?
새정치는 지딸 취업시켜. 맞아. 근데 새누리는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인 거 알지? 새정치만 취직시킨 게 아니라 새누리당은 더 많어. 근데 왜 너는 새정치만 취직시켰다고 그러냐? 급하지? 당황스럽지? 자, 우리 요원들이 지금 아주 그냥 소금 쳤어요. 예, 우리 소금친 지렁이들에게 얼음! 방송 프로그램 어떨까? 2014년 11월 2일에 방송된 채널A 일요 다큐 35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3,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에는 해당 다큐멘터리와 세부 시나리오가 첨부돼 있다. 시나리오에는 연공급적인 임금 상승 요인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전문가 멘트와 근속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나레이션도 나온다. 호봉제 폐지와 임금 피크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이다. TVN 곽승준의 쿨가당 2014년 12월 21일자 방송에는 2,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는 TVN 드라마 미생과 연계해 임금체계 개편을 쉽게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 곽승준 씨가 고용 안정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해 보이나라고 질문하면 신재욱 FM 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임금 피크제를 설명하고 배우 정가은 씨가 임금체계 개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신재욱 대표가 청년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답하는 시기였다. 이게 전부 정부의 돈 받고 만들어진 개뻥쇼였던 거야. SBS 모닝와이드 2014년 12월 31일자에도 임금 피크제가 등장한다. 홍보 예산은 1,3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온다. 모닝와이드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같은 사태를 피하려면 임금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식의 전개를 보였다. 여기서 임금 피크제, 성과급제, 직무급제가 소개되고 임금체제 개편에 만족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메티 커뮤니케이션즈는 이 같은 언론 프로그램으로 2014년 1억 8,25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러분 왜 이 기사를 읽는데 애들이 막 미쳐가는지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내가 볼 때 이 기사요. 여러분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야. 나도 솔직히 아침에 이거 선정할 때는 몰랐거든? 애들 반응 보니까 예, 이 기사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언론과 권력이 연관되어 있었다고 얘기해왔잖아. 언론과 재벌이 연관되어서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얘기해왔잖아. 이 기사가 증거 기사야. 이 기사가 여러분 이제 나한테 이제까지 음모론 팩트는 그랬지. 너네 내가 언론과 이 재벌과 재벌의 언론이 정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 내가 맨날 했잖아. 그럴 때 너네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음모론. 소설을 쓰네. 걔네들이 지금 다 와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게 그 증거야. 언론과 재벌과 정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가, 헬조선이란 말 쓰지 말랬지. 내가 이 기사를 선정할 때 솔직히 몰랐어요. 이 기사를 선정할 때는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 얘네 반응 보고 깨달은 거야, 지금. 아, 그래서 이 기사를 하라고 그랬구나. 이거 봐라. 요 얘기 나오니까 딱 요원이 투입됐어. 이민 가자. 물타기 하는 거죠? 예, 지금 물타기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민 가재. 야, 언제 펜딱지 달았어? 언제 펜딱지 달고 여기서 지금 헬조센 이민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 야, 아주 그냥 손발이 착착 맞아.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어때?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이 하나로 되어 있다. 정부가 재벌 언론과 한패단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안 믿었던 사람들 있지? 나한테 음모론 얘기하면서 팩트를 대라.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이거 증거야. 딱 걸린 거야, 이거. 이거 딱 걸린 거야.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를 조금만 좀 나가! 야!
그쵸? 이제까지 우리가, 나 진짜 이 미디어 오늘하고 이 한정혜 의원, 보통이 아니다. 그죠? 미디어 오늘하고 한정혜 의원하고 이 생각을 어떻게 했대? 이거 진짜 대단한 기사예요, 이거. 이제까지 우리가 재벌과 언론과 권력이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쟤네가 뭐라 그랬어? 증거를 대라. 노 팩트. 매번 그랬잖아. 그지? 야 할 때 우리 집 멍멍이가 깜짝 놀래갖고 막 짖어요.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를 없애든가 방송을 끄든가. 방송을 볼 거면 개 짖는 것을 저기 참고 들어. 야! 정말 심각한 뉴스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기사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즉 정부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언론을 시켜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걸 정당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을 댔다는 정말 무서운 증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미쳐 날뛰는 거야. 그지? 이거 지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라니까?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뉴스야. 알아 몰라? 솔직히 나는요 이거 잘 몰랐어. 그냥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그냥 뭐 연관 뉴스니까 찍어갖고 읽은 거야. 그런데 어때요? 보통 뉴스가 아니라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읽어줄게. 이거 내가 볼 때 얘네들의 반응 보니까, 자,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네이버에서 안 찾아진 거야. 그러네 진짜. 이 기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네이버 뉴스 검색에 안 뜬 거야. 이거 널리 알려줘야 될 기사예요. 이거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거야. 이것 봐, 이것도 야당 새정치연합의 의원이 그 국정감사하면서 밝혀낸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 가리려고 지금 마약 사위 터트린 거 아니야. 기사 검색해봐봐. 돈 받고 정부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를 공개합니다. 자, 이거요. 자, 지금 내가 채팅창에 써둘 테니까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해봐. 저기 구글에 가서 검색해. 구글에 가서 돈 받고 정부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를 공개합니다. 라는 기사. 고용노동부 턴키 홍보 발주 기사 및 금액 공개. 여론 설득 자신 없는 정부와 영혼 없는 언론의 결탁. 이게 9월 9일자 기사야. 엊그제 기사. 엊그제 기사인데 이 기사를 숨기려고. 이 기사를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는 이거 제목으로 검색하면 기사가 안 떠. 뉴스 기사가. 블로그에만 떠. 자, 제가요. 우리 이 벌레들이 당황해서 또 몰려왔기 때문에 다시 잘 읽어드릴게요. 매일경제가 2015년 3월 노동시장 개혁 시리즈 기사를 냈다. 3월 10일자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 양복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 그러면서 기성세대와 강성노조가 일자리를 없앤다라는 식의 기사. 성과금과 임금 피크를 도입하면 취업자리 17% 늘어난다라는 기사. 그 다음에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바꿨더니 정규직 전환 신규 채용이 함께 늘었다. 이거 다 개뻥이에요. 이거 다 뻥이야. 이런 기사 등의 기사였다. 2015년 고용노동부 종합기획 홍보 용역계약을 따낸, 한마디로 하여튼 고용노동부에서 일반 인포마스터라는 회사에다가 계약을 맺고 광고를 맡긴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의 3월 사업 정산 보고서에 따르면 돈 어디다 썼느냐? 매일경제 기획보도 명목으로 5,500만 원이 집행됐다.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글이 정부 돈을 받고 버젓이 기사로 나온 것이다. 신문 방송이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고 정부 정책 홍보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까지는 모두 추측이었어요. 이봐, 또 들어왔어. 음모론. 야,
쩐 개쩐데. 야, 이게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야. 정부 자료. 이게 음모론이면 그러면 청와대가 음모의 집합소냐? 정부 자료라니까, 정부 자료. 지금 고용노동부에 자료 요청해갖고 받은 자료라고. 그런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지랄이야, 왜. 미디어 오늘의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4년 상생의 노사문화 홍보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정부의 홍보 도구로 전락한 언론의 민낯이 있었다. 홍보대행사 메타커뮤니케이션즈가 작성한 이 문건은 고용노동부 제출용으로 이 업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턴키 형식, 즉 캠페인, 광고, 협찬 이런 홍보를 통으로 맡긴다는 뜻으로 턴키 형식이란 말을 쓴다. 턴키 형식으로 5억 원의 예산을 받아 언론사 등의 홍보 비용을 집행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문화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현대 오일뱅크 신원 등 노사문화 대상 기사와 21일자 무분규로 노사협력, 기업 경쟁력 커져 기사의 추진 예산은 1,100만 원이었다.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24일 기획 시리즈 두 손 맞잡은 노사, 대중소 상생이 끈다의 경우 총 4편의 기사에 1,5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한국경제가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 내보낸 노동 양극화 풀려면 고용 유연성 높이고 대기업 노조 과보호를 깨야 한다 라는 기사, 또 토요타 비정규직으로 경기 변화에 탄력 대응, 세계 1위 지키는 힘 등 총 7건의 기사에 2,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야, 이 잡것들을 봤나? 이 천하의 잡놈들! 국민 세금으로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야. 중앙일보 12월 8일과 12월 10일자 기사에는 추진 예산으로 5,5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정년 65세 일본 호봉제 버리자 구조조정 줄었다와 같은 기사가 게재됐다. 예산이 투여된 기사에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 정부가 주도한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을 홍보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4년 연속 무노동쟁이로 금타 분장을 받았다는 한국경제와 문화일보의 2014년 12월 23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1,650만 원의 예산이 추진된 것으로 나온다. 방송 프로그램 어떨까? 2014년 11월 2일에 방송된 채널A 일요 다큐 기획 35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3,3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에는 해당 다큐멘터리 세부 시나리오가 첨부돼 있다. 시나리오에는 연공급적인 임금 상승 요인이, 연공급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근무 연수가 올라가면 올려주는 거야. 그의 경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서 월급을 올려주는 건데, 이 연공급 이런 방식이 임금 상승 요인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전문가 멘트와 근속에 따른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나레이션이 나온다. 호봉제 폐지와 임금 피크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이다. TVN 곽승준의 쿨가당 2014년 12월 21일자 방송에는 2,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는 TVN 드라마 미생과 연계해 임금체계 개편을 쉽게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 곽승준 씨가 고용 안정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해 보이나라고 질문하면 신재욱 어쩌고저쩌고가 임금 피크제를 설명하고, 배우 정가은이가 임금체계 개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신재욱이가 청년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하는 시기였다. SBS 모닝와이드 2014년 12월 31일자에도 임금 피크제가 등장한다. 홍보 예산은 1,32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온다. 모닝와이드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 측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같은 사태를 피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식의 전개를 보였다. 여기에서 임금 피크제, 성과급제, 직무급제가 소개되고 임금체제 개편에 만족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언론 프로그램으로 1억 8,25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메타커뮤니케이션즈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홍보 대행 내역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메타커뮤니케이션즈를 포함해 인포마스터, 이지커뮤니케이션즈,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즈, 군 미디어 등 10곳의 홍보대 행사가 턴키 방식으로 홍보 용역을 맡았다. 계약 금액은 모두 61억 8,700만 원이었다. 대형 홍보기획사의 한 홍보 담당자는 정부 정책 홍보를 민간기관에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10년도 더 됐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문적 홍보를 위해 턴키를 선호한다고 전한 뒤 홍보 대행사 중에는 정부 정책만 주로 맡으며 세종시 지사까지 만든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홍보 대행 용역 계약 금액은 2010년 49억 3천만 원, 2011년 67억 5천만 원, 2012년 64억 8,950만 원, 2013년 53억 3,026만 원이었다. 턴키 홍보 형식으로 정부 정책 홍보 기사가 등장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점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5년 현재 계약 금액은 51억 960만 원이다. 이 같은 턴키 홍보 용역은 고용노동부 외에도 복지부 등 정부 부처별로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한 해 수백억 원의 세금이 홍보 대행사에 정책 홍보 명목으로 들어가고 이 중 상당수의 돈이 언론사에 흘러들어간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실국별 통합 및 턴키 홍보 내역 문건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동아일보 일가 양득 캠페인 관련 이 기사에는 2억 3,550만 원, 2014년 12월 11일자 동아일보 작년 고용포럼 기사에는 2,64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14년 11월 20일자 방송에 2,200만 원의 홍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이날 방송에서 배우 김용권, 김광규 등이 부산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 하루를 보내며 마지막에 김용권이 고용노동부 캐치프레이즈 일가 양득을 언급하며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씨발. 정부는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가 아닌 기사 형태로 홍보에 나서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사에는 오로지 사실에 근거한 기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해야 하지만 정부 자본이 개입한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나 가치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수밖에 없다. 받은 만큼 보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보수 중앙일간지의 한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정부 부처 자료만 그대로 받았으면 광고 기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껏 주요 신문의 반노동 친기업 성향의 보도가 기업의 광고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편형 보도의 한 축이 정부 주도였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정규직 양상과 파업 불가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객관과 불편 부당성을 가장해 언론사 기사로 등장하고 이를 언론사의 사실에 근거한 논조로 믿게 되는 대중은 자신의 노동 불안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렇게 대중은 다시 세금을 내고 다시 그 세금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양상되는 구조가 오늘날 한국의 부조리한 언론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어머 이거 진짜 우리가 언론을 감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네. 우리가 언론 감시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외쳐야 됐던 이유가 이거였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는 다양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의도가 기사에 담길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김서중 교수는 정부도 돈을 써서 정책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 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상식적인 홍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정책에 지지를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모습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합법화되는 식으로 사고가 전도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우려했다. 정부 부처는 홍보대 행사를 통해 언론사에 돈을 내고 언론사는 정부 부처가 원하는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을 매수해 공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이 대기업의 목적에 따라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짓에 국민 세금을 썼다는 얘기야. 고용노동부의 턴키 홍보 사례는 지난 8월 25일자 한겨레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사안에 비해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부 부처의 자본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3년 발표한 12개 언론의식 조사에 따르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 1, 3순위까지 응답률을 합산한 결과 광고주가 64.8%로 1위였다.
뒤이어 정부나 정치 권력이 56.4%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턴키 홍보는 정치 권력을 가진 광고 자본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해명 자료를 내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 기획사를 통해 언론사의 취재 보도를 간접 지원했다며 사실상 기사 발주를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는 자주적인 편집권과 취재 활동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고 고용부가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가 고용노동부에게 유리한 기사였다.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는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호봉제 등 임금 체계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기획사에 홍보 대응을 부탁하면 기획사가 언론사를 추천하고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을 써달라고 한 적 없다. 기사는 기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적인 곳은 보수적으로, 진보적인 곳은 진보적인 곳으로 쓰는 것이라고 전하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슈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간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요, 지금 이 표현은요, 이명박이 대포폰으로 그 민간 사찰하다 걸렸어. 대포폰으로 민간 사찰하다 걸리니까 그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게 왜 대포폰이냐, 차명폰이지 라고 얘기한 말이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돈 받고 홍보기사를 써줬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우롱한 것이고 국민을 속인 범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간접 지원한 것이다. 지금 간접 지원한 거다라고 되게 뻔뻔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당사자 간에 갈등이 첨예한 노동 분야에서 정부 부처가 설득이나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 등 한쪽에 치우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집행해왔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여론 조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국정감사를 가리고 싶은 거야. 91년 9월 5일 전후로 한국에서 6.29 선언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노사분규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언론은 9월 3일 이후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발생한 분규가 한 건도 없어 1526일 만에 무분규를 기록했다는 노동부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오보였다. 노동부가 무분규일이라고 밝힌 3일만 해도 숭실대에서 노조원 700명이 단체교섭 결렬로 업무 거부에 들어갔다. 경남 거제에서는 삼성중공업 해양산업본부, 서울구로공단에서는 백산전자 노동자들이 농성과 작업 거부에 나섰다. 기자들은 노동부의 믿기 힘든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정부의 국면전환 노림수에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던 시절 기자들은 대놓고 촌지를 받았고 원하는 기사를 써줬다. 지금 기자들은 대놓고 촌지를 받진 않지만 회사로 들어오는 홍보 비용을 받고 노동부가 원하는 기사를 써준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보수중앙일간지의 중견 기자는 과거에는 정부 부처가 바로 언론사와 접촉해 기사 쓰고 광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광고가 나가면 다른 매체에 광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쪽 다 협찬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국회에서 기자들의 영업회기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내가 그동안 재벌과 언론과 권력의 유착을 얘기할 때마다 음모론이 지나치시네요. 이 아줌마 또 음모론 크크크크크크. 노팩트 노팩트. 너네 맨날 그랬지? 너네 맨날 그랬지? 어쩔 거야 이제. 증거가 딱 나왔는데. 이게 왜 나쁘냐? 이게 바로 세뇌예요. 방송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세뇌한 거야. 지금 임금 피크제로 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누가 그래? 이명박이 4대강 할 때 43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댔어. 4대강에서 일자리 늘어났어? 이명박이 자원외교 하면서 일자리 늘어난댔어. 이명박이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250조 경제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 다 개뻥이었잖아. 임금 피크제, 연공제 포기, 그런 게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개뻥치지 마.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뻥 쳐가지고 아버지들 월급 깎겠다는 거야, 지금. 어? 아버지 월급 깎아서 자식을 주면 다행이지. 안 줄 거잖아. 인턴 3개월 개처럼 부리다가 내다 버릴 거잖아.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오늘 또 하나 할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일베에 군사기밀 올라왔다가, 일베에다가 군사기밀 올린 그 사건 알죠? 그거 기사가 별로 안 됐어. 왜 일베에는 아직도 군사기밀이 올라올까요? 일베와 정보당국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그 이야기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 와, 이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뭐, 마음에 안 드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와. 이거 되게 중요한 기사인데, 이 미디어 오늘 이 기사, 온 국민이 봐야 될 너무 중요한 기사인데, 사실 나는요, 내가 이거 어저께 그저께부터 적어놓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다른 게 너무 많아갖고 못한 거야. 그러다 오늘 하면서 알았네. 이게 얘네들이 저기 소금치 지렁이 짓거리 할 만큼 중요한 뉴스였는지. 널리 알려주세요. 널리. 와, 진짜. 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사실 내가 이거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잘 몰랐죠? 여러분도 이 기사 망치분이 그냥 쭉 읽기 시작할 때 이게 뭐 왜 중요한지 몰랐죠? 그지? 나도 몰랐어. 나도 이게 중요한 기사인지 몰랐어. 그런데 애들 반응이 전설적 요원들이 나타나갖고 난동을 피우는 거야. 아,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돈 받고 정부 홍보 기사 써준 언론사들. 돈 받고 정부 홍보 기사 써준 언론사들을 공개합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이거 널리 알려주세요. 예. 야, 이런. 나 오늘 제대로 짚은 것 같아. 그죠? 이 뉴스, 언론사에 대한 두 가지 뉴스 있잖아. 돈 받고 정보 홍보 기사를 써준 언론사와 고용노동부 신문 단가를 공개합니다. 요 두 기사요, 온 국민이 다 같이 읽어봐야 돼.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아, 이러니까 지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게 한둘이 아니야, 나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홍보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나를 다 고소고발한다 그러면 지금 하여튼 소송비만 몇 억 들게 생겼어 지금. 그렇다 해서 내가 이 방송 안 할 순 없잖아. 여러분들이 보태주시는 별풍선이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불타는 10미닛 추천 3795 추천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티커로 망치부인의 방송에 또 이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제가 저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해야 될 말을 하는 힘으로 여러분의 별풍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오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829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별풍선 주신 분들만 이름 불러드리면 한 번도 이름 불림을 당하지 못한 분들의 서러움이 복받칠까봐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 그 각방에서 지켜주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어떤 저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잡혀가면 책을 쓰고 나오면 방송하고 고소 고발당하면 소송하면서 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응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 방송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9월 6일날 첫 방송했죠. 일요일 저녁 방송,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3일 저녁 8시 망치부인의 주말 생방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별풍선 못 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면요,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별풍선이 저의 소송비에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청투쟁이에요. 여러분이 별풍선 하나 쏘지 못해도 계속해서 망치부인 방송을 시청해 주는 거,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고 가장 큰 후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빵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청투쟁을 해줌으로써 망치부인의 힘,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투쟁은 뭐다? 시청투쟁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000개의 별풍선보다 1000번의 추천이 더 의미 있다고. 1000개의 별풍선은 돈 주고 금방 살 수 있지만 1000번의 추천은 1000일 동안 망치부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들 말씀드렸죠? 우리 요즘에 적토성사님 왜 안 오실까? 혹시 무슨 건강이라도 상하셨나 걱정됩니다. 그분이 바로 1000개의 추천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은요, 국민이 굴기해야 된다.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될 때가 됐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어서야 될 때가 됐다. 라는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치부인 방송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또 열심히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